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차명진 전 의원, 지난 2015년 법적 처벌을 받았고요.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뉴스도 있었죠. 아주경제에서 나왔는데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주장은 허위, 법원 재확인, 차명진 재심에서도 패소, 딱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김웅 관련돼서도 말씀드린 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있다는 점을 정확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워낙 자주 나와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문수 후보가 어쨌거나 우리나라 제2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인데 저렇게 자기 손에다가 오물을 묻혀가면서 네거티브를 투척을 해도 되나. 이렇게 장갑 안 끼고 맨손으로 쓰레기 집어던지는 느낌? 그거 보는 사람들이 쓰레기 맞았다라고 이재명 후보를 욕하겠습니까? 아니면 쓰레기 던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까지는 이렇게까지 급하게 하지 않는데 좁혀지지 않는 격차 때문에 혹여나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대선은 포기하고 그냥 까짓 거 당내에서 지지나 혹은 전광훈 목사님의 사랑이나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신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이유는 이제 두 번째 팩트체크, 가장 좀 부끄러운 팩트체크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전광훈 감옥 가면 눈물 흘릴 관계에 청사 못한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문수 후보가 제가 오늘 했던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말하면 안 돼요. 뭔 눈물을 흘려. 말이 안 되는 거짓말 여기서 또 하네. 이거 영상을씩 볼 수 있나요? 부끄러운데. 잠깐 보고 갈까요? 보여주실 거죠? 되고 아버지 잡혀가는 그 속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우리 국민들 속에서 울지 마. 괜찮아. 그러다 구속이 됐죠. 정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불안한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셔야 될 저건 지금 사나이가 흘린 것은 눈물이 아니라 안구에 습기가 찬 건가요? 허위사실 말하면 안 돼. 뭔 눈물이 흘러. 말이 안 되는 거짓말 여기서 또 하네라고 김문수 후보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부끄러운지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부끄러워서 뭐라고 말씀을 근데 사실 눈물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울먹였을 뿐이지 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생각이 되긴 하는데 부끄럽네요. 정신 차리고 세 번째 소식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정선거 관련된 논박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였죠.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4.15 하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입에 4.15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4.15 총선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했는데요. 그때 지금 보이시죠? 뉴데일리 거기에 헤드라인 뭐라고 뽑혀 있습니까? 김문수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투표함 보전 신청. 이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닌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 제기한 적 없다고 하셨는데 또 2020년 9월에 본인 페이스북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진실버스 투어에 함께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21년 6월 28일에는요. 4.15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가 진행된 인천지법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정당한 의문 제기라고 발언한 바도 있고요. 멀리 갈 것도 없죠.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전투표에 다들 함께 하셔야 되죠. 사전투표 날짜 잘 알고 계시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29일, 30일. 이번 주엔 토요일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사전선거가 전부 다 평일에 있습니다. 29일, 30일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사전투표 하시면 됩니다. 본투표 어려우신 분들은 꼭 사전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제도까지 폐지하자라고 말하는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는다? 예,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또 AI 연산용 GPU 가격 얘기가 나왔는데 GPU가 하나에 뭐 5천만 원 수준인데 이것의 원가가 모레 이런 거니까 이걸로 따지면 120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대기업이 폭리 취하니까 이윤을 빼앗아서 국민에게 나누자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커피 원가 이야기는 후보님도 직접 여러 차례 설명하셨지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 계곡 정비 사업을 사례로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업종을 다양화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닭죽 끓여서 계곡을 막아서 사유화해서 닭죽 끓여서 돈 벌지 마시고 계곡은 정비하고 우리가 저리로 대출해 드릴 테니까 커피숍을 하시지요. 라고 하나의 사례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폭리를 취한다고 돈을 빼앗자고 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참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려야겠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은 그 다음에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한 부분. 이것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한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라고 권고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산재 사망 사고 제로 등 안전 경영 목표를 수립했는지 이걸 검토를 하고요.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의 구성을 했는지 이것도 봅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등 예방 조치를 수행했는지를 점검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등을 따져서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걸 안 하시면 처벌받으시고 사고도 나니 지금 당장 하세요라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번 팩트체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된 법이다? 국민의힘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다. 이 법은 어디서 시작됐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기업이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면서 세월호의 교훈으로부터 시작됐던 법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 가산점, 저희도 호봉제 문제로 좀 시끄럽긴 했는데요. 저희 것하고는 완전히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군 가산점 관련돼서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헌 판결은 그게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많이 주거나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렇게 됐던 건데 자기는 다른 방법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죠.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했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 정도로 좀 혜택을 받고 그것이 공직을 취직할 때 약간의 5% 이런 게 아니라도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무이고 보훈의 기본이다라고 김문수 후보가 이런 요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했는지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당시 현역은 5%, 보충력은 3%였는데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 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99년 12월에 이미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지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 제도에다가 자동 가산점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에요. 그러면 99년에 이미 위헌 판결을 난 것을 어떻게 고치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무작정 가산점 얘기를 꺼낸 겁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군 복무를 한 경우에 공기업에서 그 호봉만큼을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공기업의 경우에는 80%가 넘게 호봉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화하자는, 즉 남은 10몇 %의 공기업에게 적용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가산점을 주어서 모든 군대를 나온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더 높은 점수를 받게 하자라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최저임금 이야기. 지난번 이준석 후보가 1차 토론 때 나왔던 거의 유일한 공약이라고 저희가 좀 뭐 비판했던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텐데요. 자,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64년도에 이것을 비준한 뒤에 TFWP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체로 단어 그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요. 사실관계를 저희가 바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캐나다가 2002년부터 내국인 기피 직종이나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의 노동력 수급을 위해서 임시 근로자 제도, 이게 TFWP인 겁니다. 이걸 도입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에 비해서 최대 15%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낮은 인건비로 인해서 캐나다 내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내국인들의 불만이 고조가 됐습니다. 자, 2013년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15% 낮게 주는 것을 2002년에 도입했다가 2013년에 없애버린 겁니다. 이미 없어진 제도를 가지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입니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폐지된 제도를 들고 나와서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또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야, 10년 전에 이미 내국인 일자리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을 다시 돌려세웠던 정책을 가져와서 캐나다가 해본 적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보셨던 것처럼 이은영님이었나요? 이재명 후보 침착하게 잘하셨다는 말씀 저도 되게 동의하고요. 굉장히 그 반응도 좋았고 사람들이 좀 굉장히 여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좋은 점수를 줬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너무나 속이 시원했다. 성민지지님 말씀도 좀 들었고요. 저스티스47님, 오늘 이재명 대표님, 완전 잘하셨어요. 저도 좀 동의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유있게 잘하셔서 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또 팩트체크 발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대통령이 재난 영화 한 편 보고 감동해서 시작한 탈원전 정책이라고 폄훼를 일단 했고요. 전국의 농지와 임야를 태양광 패널로 바꿔놓고 운동권 마피아들이 태양광 보조금을 받아 흥청망청하다 결국 사법 처리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에너지 전환은 2017년 대선 당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자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바 있고요. 2013년에 원전 부품 비리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부분으로 큰 충격을 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었고, 2012년 2월에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사건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다 영향을 미쳐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했다는 점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승리하라님, 똑똑한 이재명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 팩트체크 또 한번 보도록 하죠. ESS라고 하면 전기 저장 장치, 커다란 대용량 배터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ESS 자체가 화재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역별로 혐오 시설 또는 기피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는데, 화재 사고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마다 ESS 장치를 두고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데요. 화재가 한번 크게 났던 적이 있죠. 근데 그게 자주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났던 것이 뉴스가 된 적은 있지만
자주 난다면 매일같이 뉴스에 나와야겠지만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ESS 장치들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혐오 시설로 규정해서 ESS를 써야 되는 데이터 센터 자체를 완전히 혐오 시설로 좀 오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좀 경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전에 이제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 ESS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충전하는 걸 제한하는 기준도 이미 두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화재 위험도 낮고 저렴한 LFP 배터리가 개발이 돼서 국내에도 개발을 완료해서 양산 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중국 소식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중국은 배터리가 이제 완전히 고밀도로 해도 절대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국가 기준을 마련했고, 거기에 맞춰서 CATL, 중국의 큰 배터리 회사죠, 신제품을 내놓았는데 뭐 유리, 모래 이런 원재료가 되는 규소를 가지고 배터리 충전하는 기술들을 만들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기술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서 표준점을 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최신 글로벌 사례들에 대한 수집이 좀 이준석 후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저희가 100% 재생에너지로 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전기의 기저에너지를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원전이 기저에너지죠. 지금 저 30%를 원전을 바닥에 깔아놓고 더 필요할 때 그 위에다가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화력발전 등을 얻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거라서 원자력이 기저발전인 것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까지 태양광 발전을 기저발전으로 삼을 것처럼 표현하지만, 저희는 지금 원자력을 당장 없애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80년 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원전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하되, 그 외의 부분 화력발전 등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풍력이나 태양광 등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원전은 지금 우리나라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장소 하나도 아직 마련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 원전 얘기 좀 이어가겠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원전 수출 관련돼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유망하고,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 꾸준히 의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 세일즈 같은 것도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전 수출은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집트 엘다바는 문재인 정부에서 단독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한수원 엘다바 원전사업 발주사 단독 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이제 팩트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희님 핵융합 크크 말씀하셨는데, 예, 핵융합 되면 좋죠. 근데 지금 당장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안정화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 쓸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도 함께 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화살기도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준석 후보가 중국 얘기만 해서 협중 정서를 자극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준석 후보한테 거꾸로 묻고 싶어요. 본인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되면 중국과 철천지 원수로 지낼 겁니까? 협력하고 긴장하는 가운데서 외교라는 것이 실리를 추구해 가야 되는데, 난 중국 싫어 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당장 본인의 지지그룹들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나온 바로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일본과 뭘 협력하냐라고 이준석 후보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너무 모르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멀지 않은 과거 얘기입니다. 2024년 서울에서 개최했던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선언했던 것, 혹시 뉴스를 안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사실이 있고요. 1999년부터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 국제 공동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관계하고 좀 다른 말씀을 하시던데 이준석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 영향력은 30에서 60% 수준이고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2019년에 발간됐던 국립환경과학원의 한중일 공동연구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의 주요 도시에 대한 중국의 이 기여도는 32.1%로 보고 있는데 일본의 주요 도시에 대한 기여도도 24.6%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미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한중일이 1996년부터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각국의 정책 수립 연구를 위한 공동 협력을 해온 바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하고 말하면 좋지 않을까. 예. 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뭐 진짜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풍력, 태양광을 공격하는 것이 본인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대부분 장비라는 것이 택가리를 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택가리는 옷에 붙어 있는 택 있잖아요. 이걸 이제 바꿔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중국산을 외국산으로 표지가리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협중 정서를 가감없이 드러내신 부분인데 이것도 현실과 다릅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풍력 발전기의 터빈의 대부분이 베스타스나 지멘스 가메사 등 유럽산 발전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유럽산 발전기를 만드는데 철강 재료를 중국산을 갖다 쓰는지 이런지 저런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 발전기 자체는 중국산이라는 점을 정확히 좀 알아주십사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8메가와트 국산 발전기 기술도 이미 갖고 있고 우리나라가 유럽 기업과 함께 15메가와트 기술을 협력 중인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타워.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1위이고요. 하부 구조물도 아시아 1위이기 때문에 중국산을 우리가 굳이 선호할 이유도 별로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기술을 협력을 하고 있는 사례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국내 자체 기술 개발하는 국내 풍력 업체들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왜 자라나고 있는 신산업을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짓밟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팩트체크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중국산이라고 했나요? 유럽산, 예, 죄송합니다. 예. 베스타스나 지멘스, 가메사 등의 유럽산 발전기입니다. 유럽산 발전기. 중국산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5시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창원에서 지방균형발전 특위 경청회를 하나 진행하고 그리고 봉하마을 갔다가 올라와서 방송 보고 팩트체크를 지금 하니까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점이 있어서 예. 잠깐 한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 우리는 안심하고 해도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29일, 30일 사전투표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있습니다. 출근하셔서 직장 동료들하고 함께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출근 전에 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택배사들이 투표 당일에 택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 이거 바로 잡았습니다. 오늘 쿠팡까지 같이 협력해서 4개 택배회사 쿠팡이 투표 당일 낮 배송을 하지 않기로 잘 결정이 되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도 함께 투표하실 수 있고요. 아직도 투표가 어려운 노동자들이나 직장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분들은 민주당으로 많은 제보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일을 바로잡는데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택배사와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잘 풀어간 점 또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민주당 짱이다. 예. 칭찬을 해주실 때, 여기다, 이럴 때 밑에다가 그, 김성애 농협계정 한번 나오면 좋은데요. 준비 안 됐나요? 저렇게 작게 하셨나요? 좀 약간 실망이 있는데요. 예.
보이시긴 하죠? 김성애 의원 후원 계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농협, 제가 차마 제 입으로 숫자는 못 읽겠고요. 예. 팩트체크는 상황실과 정책본부와 정책위와 전략, 그리고 공보, 홍보, 온라인 소통당 다 함께 했는데, 예. 앉아서 후원금 달라는 얘기를 저만 하고 있는 것은 좀, 좋네요. 크기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요. 예, 저도 열심히 했으니까, 예. 함께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 후원금을 다 거두셨기 때문에, 예,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후원을 하셔도 큰 상관이 없겠다는 말씀을. 다 하니까 부끄럽네요. 자, 다음 얘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후쿠시마 원전 관련돼서 후쿠시마는 폭발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해일로 인해서 바닷속의 지진이 해일 때문에 누수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다. 예, 한국에서 가장 빠른 팩트 체크다. 예, 신재희님,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빨리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종합 상황실에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강훈식 실장님과 함께 윤건영 수석 부실장님과 함께 또 이성윤 또 부실장님과 함께 이번 일을 준비했습니다. 예, 많은 격려와 후원 할 때 좀 센스 있게 자막을 좀 넣어주시면 좋죠. 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끄럽네요. 예. 그래도 저희가 후원금을 잘 걷어서 또 열심히 정치를 해야 되니까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후쿠시마는 폭발한 게 아니다. 해일로 인해서 바닷속의 지진이 해일 때문에 누수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수소 폭발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에 1-3호기에서 노심 용융 코어 멜트다운, 멜트 아시죠? 녹다. 노심이 녹았습니다. 이게 노심이 녹아서 1-3-4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예, 계좌 좀 내리지 마세요. 야, 아크님 아주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있는 게 큰 지장이 없으면 그냥 놔둬도 되지 않습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발언이 뭐랑 똑같으냐면요. 같은 유튜브들을 보시나? 과거에 윤석열 씨가 이런 말을 했었죠. 전 대통령인 윤석열 씨가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말했던 거 지난 대선 때 어이없이 여러분들 보셨던 거 기억이 날 텐데 구독하는 유튜버가 똑같은지 김문수 후보도 폭발을 한 게 아니다. 해일 때문에 바닷속에 지진이 생기고 이래서 해일 때문에 누수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팩트체크를 떠나서 신문도 읽지 않는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노상 드리는 말씀인데 제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긴 하는데 김문수 후보님, 전 대통령 윤석열 씨랑 같은 유튜브 보시는 거면 좀 줄이세요. 전광훈 목사의 유튜브도 뭐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타인의 비극을 가지고 비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문수 후보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말하기를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과정에서 또 이제 헬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게 황제 헬기가 아니냐.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완전히 황제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야, 그 황제 행세 했던 사람 누굽니까? 김문수 도지사님. 산불이 난 날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날 소방 헬기로 기자회견 등 행사에 참석한 적도 있고요. 이거는 2014년 10월 18일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분 도지사 때부터 황제 노릇을 한 거네요. 목을 찔려서 정맥이 파손된 상태에서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탔던 이재명 후보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2014년 10월 18일자 한겨레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요. 산불 났는데 김문수는 소방 헬기 타고 국무총리 수행. 야, 이렇게까지 황제 헬기를 사용한 장본인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테러를 당했던 이재명 후보에게 황제 헬기를 말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겠고요. 자, 김문수 후보가 또 이렇게 말했죠. 이 흉기 피습 테러에서 발생한 상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큰 상처가 아니고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성남 의료원이 그것도 못할 정도의 의료원인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에 칼에 스크래치였다 그랬나요? 뭐 하여튼 그 비슷한 말을 했던 거랑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데요. 서울대 병원의 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목 정맥 앞부분에 60%가량이 손상된 중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법원의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심 판결문입니다. 테러범에 대해서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중상해를 입어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하였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24 고압 40 판결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입은 부상은 큰 상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네, 마지막 하나 남았군요. 예, 권영국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돼서 가덕도 공항은 이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가 취소돼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2021년 2월 6일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이건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검토 역시 법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해서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분명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나왔던 2차 토론의